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621페이지 오시도록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 이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죠.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아무나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로 뭐 하는 자? 지정받는 자가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자. 누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까요?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들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야, 네가 사업 시행자 해 하면 그 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다. 이게 원칙이죠. 물론 지정권자들이 지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구역을 지정해놓고 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지가 못하면 다른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자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을까? 거기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이 나온다? 12명이 나옵니다. 공동투자법인까지 무려 12명이 쭉 열거되어 있죠. 자, 한번 보자.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인 행정청의 시행자라고 하죠. 여자들 한마디로 행정청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때 공공기관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가지. 토, 수, 농, 관, 철, 매. 이렇게 해요. 토, 수, 농, 관, 철, 매.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여기 매입 공공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캠코 같은 데를 말해요. 캠코.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얘들이 캠코라고 하는데 얘들이 국공유지 같은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요. 그래서 지들이 거기다 뭐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매입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자들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정부 출연기관은 여기서 2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얘들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네 번째 공공기관. 다시 밑에 지방공사. 이자도 네 번째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죠. 그 중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지방공사까지를 4번까지를 뭐라 부른다? 공공시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 거기까지는 공공시행자. 마지막 공동투자법인은 공공시행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민간시행자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둘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5번 토지소유자부터 12번까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시행자로 부릅니다. 그 중에 6번째 조합이 있죠. 이 조합은 사업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조합은 무슨 방식만 가능하다?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들은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 근데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건 결국 누구 땅이죠? 여기 있던 종전의 토지 수작에 개발되는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잖아. 그래서 환지 방식을 할 때는 그때는 누구를 사업 시행자로 할까? 너희들 땅이니까 니들이 사업 시행자 되라. 이게 원칙입니다. 너희들 땅이니까 니들이 개발해서 니들이 나눠 가져라. 이게 바로 환지 방식의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죠.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사업 시행자로 할까? 너희들이니까 토지 수혜자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토지 수혜자가 너무 많으면 그때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한다?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그래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너희들. 바로 토지 수혜자 또는 조합. 이 자들을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에게 1차적인 사업 시행자권을 주겠다. 사업 시행자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토지 수혜자 조합입니다. 다만 토지 수혜자라 조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맨 밑에 나오죠? 이때 지방자치단체란 누굴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런 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몇 가지죠? 3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누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대. 그래서 다시 한번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데 너희들 토지수자나 또는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자들로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뭐죠?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된 날로부터 몇 년 내? 1년 이내에. 다만 정당한 사에 있으면 1년을 또 연장할 수는 있어요. 원칙은 1년, 아니요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때부터 1년, 6개월 연장 가능 이렇게 정리하고 1년 이내에 뭐 한답니까? 이 토지수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자기들이 사업시행자 지정권을 준다고 했잖아. 1차적으로. 그럼 내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1년 내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청은 들어왔는데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한다. 순 엉터리더라 얘기입니다. 그럼 위법부당 인정하면 그때는 누굴 지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자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장이 실시하는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하는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가 한다? 그냥 지방자치단체 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이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도 좋겠다고 뭐 해주더라? 동의를 해주더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할 걸 안 하고? 토지수자 지들이 안 하겠대요. 누가 해도 괜찮대. 지방자치단체 해도 좋아요 라고 동의를 해주다는 얘기죠. 얼마큼이 동의한다? 면이총입니다. 또 맨날 어디서 줄 서듣는 면삼총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면적 2분의 1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이 누가 해도 좋다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좋다고 동의해주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행개발사업자라는 게 있죠. 그때 시행자 중에서 1부터 4번까지 공공시행자들 있잖아. 그럼 공공시행자들이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네 가지 사업만은 지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자를 누구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대행개발사업자로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실시설계, 두 번째 부지조성공사, 세 번째 기반시설공사, 네 번째 조성토지의 분양 업무. 그런 것들은 누가 직접 하는다? 공공시행자들 지들이 하지 않고 누구한테 대행하겠다? 주택법에 나는 그때 주택건설공사는 주택건설 사업자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사업 대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바로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거의 매년 시험문제에서 빠진 적이 없다라고 이해하십시오. 한 문제는 반드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도시개발조합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부터 받는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누가 조합 설립 인가 받죠? 바로 토지수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안에 토지수자가 여러 명 있을 건데 사업 시행하잖아.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필요하다? 7명 이상이 뭘 작성합니까? 정관 등을 작성해서 그걸 들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서 인가 신청이죠. 그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뭐 받는다? 똑같습니다.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면 변경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 뭐 하는 거? 경면 변경. 첫째는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한다.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두 가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 방법 변경 같은 건 이거는 경면 변경이고 그런 것들은 굳이 변경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해도 좋다?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더라.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것까지. 두 번째, 이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러 갈 때는 토지수자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토지수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얼마큼 필요하죠? 면삼총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수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 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수자의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에서 첫째, 국공유지 면적도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거. 국공유지 면적 포함이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국공유지와 관련돼서는 다음 페이지 62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라번 623페이지 위에 라번에 보면 원래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고 가번에 돼 있죠. 전 페이지 맨 밑에 가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뭘 한다? 사유대상 토지 면적 가지고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라는 면삼총이 동의요건을 먼저 충족해 봅니다. 그때는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면 그때 가서 법정 동의요건에 미달되면 그때 가서 뭐 한다? 민간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면삼총회를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는 건 아니다. 민간 대상 토지 가지고 먼저 면삼총회를 받아보고 그게 미달되면 그때 가서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라는 그 가번과 라번을 같이 동시에 기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답니다. 한 필지를 5명이 갖고 있다. 그때는 5명 토지 소유자들 다 동의 받습니까? 아닙니다. 대표 공유자 1명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다만 집합건물의 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그래. 집합건물의 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 한대.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소유권을 갖는 자들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구분 소유권을 갖잖아. 그때는 누가 갖는다? 구분 수의자 별로 각각 토지 수혜자로 본다는 것. 그것도 기억합니다. 자, 위에 보면 다음 페이지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나섰죠. 그때 공남 공고일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한 적 있었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남 공고가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여기가 개발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챘으니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차단하는 투기를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남 공고일 이후에 그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던 걸 분할해서 그 분할된 걸 취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자들은 토지 수의자 숫자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공남 공고일 전의 토지 수의자 숫자를 기준으로 그 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벌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한 걸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처리한다 못한다? 가능합니다. 뭐는 언제까지 가능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자에서 동의한 걸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그 자도 뭐한 자로 본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았으면 그 자도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그 자도 동의한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도 전 임자가 동의했던 걸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똑같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그 전임자가 동의했던 걸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죠. 자, 두 번째 조합의 법적 성격입니다.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예, 이선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사법인이 아니고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죠. 법인으로 한다. 두 번째 주된 사무소의 수재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하지 인가만 받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수재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된다는 것. 등기일이 성립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세 번째, 이 법에 없는 거. 즉 도시개발법에 조합에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들, 의결정족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 있는 걸 적용할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건 나머지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거기 있는 걸 적용합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의 구성하고 돼 있죠. 조합은 뭐로 나눠진다? 조합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대의원회가 있어요. 네 가지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누구누구?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회 네 수로 가려져. 그 중에 누가 조합원일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수자는 다 조합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까 얼마에 동의받았죠? 토지수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면삼총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3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 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지정권자한테 해라 그랬었습니다. 지정권자가 인가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3의 동의받았잖아. 그럼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죠. 그 사람들도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일단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 수요자들은 당연히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죠? 조합원은 누가 된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합원으로서 도시개발에 있는 토지수요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조합원이다. 땡 틀려버립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수요자는 다 조합원이 된다는 거.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때 조합원과 관해서 조합원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 보유투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즉, 큰 땅을 가졌던 작은 땅을 가졌던 조합원은 똑같이 의결권은 한 장 한 장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갖고 있던 토지 전부를 다른 조합원이 취득을 했습니다. 내가 조합원인데 다른 조합원의 토지 전부를 내가 취득했어. 그럼 그 사람은 상대방은 조합원이 아니다? 아니죠. 왜?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땅을 나한테 다 팔았으니까 자기는 조합원이 아니죠. 그럼 나는 뭐가 될까? 의결권 한 장일까 두 장일까? 예,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의결권과는 별도로 저 토지 소유가 갖고 있던 의결권을 내가 뭐다? 승계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의결권을 두 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합이 설립된 후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남의 땅을 내가 사들였어. 그럼 나는 큰 땅을 가졌지만 의결권은 몇 장일까? 한 장입니다.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니까 큰 땅을 가졌던 작을 가졌던 의결권은 한 장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내가 조합원이 됐잖아. 그 위에 남의 땅을 전부로 소유하면 일부만 소유하면 안 돼. 남의 토지에 전부로 소유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취득하면 종전에 갖고 있던 그 사람의 의결권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밑에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토지 수자도 공유하는 대표자 1인만 토지수자죠. 의결권도 역시 공유 대표자 1명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권을 갖는 자는 구분수자들로 전부 다 의결권이 있다는 거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 아까 조합원의 토지 소유자에서 제외시켰죠. 여기 의결권도 그자도 안 줍니다. 그자도 제외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임원 누가 임원이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에 그런 임원을 선출합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때 조합장 또는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무슨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입니다. 근데 내가 조합장이야. 근데 나중에 우리 건설자재를 우리 조합에 납품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자재를 내가 납품하면 되죠. 내가 그러려고 조합장 했는데. 그럼 계약서 누가 쓰죠? 나 혼자 쓰면 됩니다. 첫째, 조합장 박구서. 건설자재 납품에 관한 계약서요. 그다음에 상대방 납품회사 사장 누구? 박구서. 그럼 내가 조합장도 박구서고 자재 납품도 박구서면 자재 값을 갖다 내가 어떻게 매겨야 될까? 계약서 쓰는 건 내가 혼자 다 쓰는 거니까. 이게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무슨 계약? 자기계약이잖아. 그럼 자기계약서를 쓰는 거죠. 내가 양쪽에 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혼자 계약서 쓰잖아. 어떻게죠? 만약에 건설자재 납품하는 게 요거래. 단가가 얼마일까? 이게 100원짜리래. 얼마짜리로 이거 그럼 계약서 쓸까? 120원? 아닙니다. 얼마 쓸까? 2만 원 하고 씁니다. 100원짜리를 2만 원 하고 씁니다. 왜? 내가 계약서 쓰는 건데 뭐 내 맘이잖아. 고지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또는 조합과의 어떤 소송이 붙으면 그때는 조합장 자기가 조합을 대표해서는 안 되고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겸임금지가 있죠. 그 조합의 임원들은 뭘 할 수 없다? 그 같은 자기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재정이사이면서 동시에 회계출납 사무원을 맡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조합장이면서 재정이사이면서 회계출납 사무원 내가 혼자 다 세 가지를 다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다 해쳐먹는다. 간단하죠? 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또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다. 이때 같은 목적이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 도시개발 조합장에서 건너편에는 도시개발 조합 감사 받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이니까. 그럼 여기 내가 도시개발 조합장에서 건너편에 재건축 사업 조합장을 맡는 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같은 목적이 아니잖아.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인 재건축 사업은 전혀 별개니까 그건 같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니까 그건 겸직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라번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같은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틀립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금구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디귿 같은 건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요. 왜요? 형법을 공부 안 하셨거든. 그죠? 금구라는 게 뭐더냐? 뭐 사형은 아시죠? 사형은 예, 깜빡에 들어가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징역형이 있고 두 번째는 금구형이 있습니다. 그럼 징역형은 뭐죠? 깜빡에 들어가서 노역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징역형은 어떻게 되죠? 그건 금구형은 깜빡에 들어가서 노역은 안 해도 돼. 일은 안 해도 돼. 그게 금구형입니다. 그래서 금구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로 확정된 후 아직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았대.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금구의상의 형을 받고도 깜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근신하면서 사는 게 그 집행유예입니다. 깜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사는 거,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럼 집행유예 받았으면 통상은 징역 2년 하면 집행유예는 3년 6개월 또는 4년, 보통 약 2배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밖에 나와서 근신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깜빵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걸, 그걸 안 살고도 형의 만기가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집행유예인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걸 주십니다. 자, 임원했던 자가 이런 결기역사에 해당하다면 언제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그 다음날. 결기역사에 해당이 된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대의원회라는 건 뭐죠? 원래는 총회에서 업무를, 조합원들 전체가 모이는 회의가 뭐죠? 총회입니다. 최고 의결기관을 하죠. 근데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 걸 총회를 열어가지고 하려면 조합원 전체를 모집하는 건데 그게 힘들어요. 조합원들도 각각 생업이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총회 열 때마다 오라가면 힘들어하겠죠. 따라서 조합원들 중에서 열성분자들이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톡톡 튀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일할 사람도 있어. 그분들을 뭔다? 다시 대의원으로 다 선정해서 대의원들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바로 대의원 회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의원회는 뭐하는 역할이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때? 그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이랍니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원이 돼서 그때 대의원의 숫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총수가 500명이라면 대의원 숫자는 50명 이상으로 돌아, 이런 얘기죠. 자,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 같은 5가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외우십시오.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오죠. 권한자는 사실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정관, 개발, 임원, 환지, 합병 이렇게 하죠. 첫째, 정관의 변경. 아까 정관은 언제 만들죠? 조합 설립 인가 들어갈 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갈 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가 받았을 때 이미 정관은 설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만들어진 정관을 중간에 뭐 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답니다.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처음에 났던 무슨 계획? 요거 개발계획 수립 변경. 요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다만 요 수립된 개발계획 중에 경면병이 있어. 그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좀 이따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실시계획.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초기 계획이고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계획이거든요. 그럼 이때 실시계획 수립 변경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될까?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총회의 전속사항이지만 요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은 그렇지만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대의원에서 해도 괜찮다는 것,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에 조합 임원의 선임들. 예, 조합 임원을 선임할 때도 반드시 어디서 선임한다? 총회에서만 선임하도록 됐습니다. 또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거. 이 환지계획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토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그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이걸 환지계획을 합니다. 이 환지계획은 환지 방식할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있던 종전의 토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가지고 나한테는 그 중에 어떤 땅을 줄 것이냐? 환지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용 방식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뭐죠? 나한테 보상비 얼마 줄 거지? 이게 수용 방식에서는 가장 궁금한 거고 환지 방식에서는 나에게 새로운 땅으로 어떤 걸 줄 것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계획에서 나온다?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계에서 장차 가질 땅의 위치가 거기서 드러나거든. 따라서 환지계획은 모든 여기 조합원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 다만 경면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합을 둘 조합을 하나로 합치는 거 뭐죠? 합병하거나 또는 중간에 공사가 다 끝나고 해산하는 게 아니고 중도 해산할 때 조합 설립했다.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대. 그만두자.
조합이 중간에 해산할 때 그때도 반드시 어디서 한다? 총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그 5가지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지정된 시행자를 다른 자로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된 시행자를 다른 자로 뭐자? 변경하자 이겁니다. 이 변경 사유는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있었죠? 자, 먼저 5가지를 먼저 표시해 놓고 들어가요. 첫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렇게 정의하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정되죠? 사업시행자. 시행자가 그 다음에 지정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그럼 시행자가 뭘 작성하죠? 아까 사업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게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죠? 인가 신청이 들어가고 여기서 뭐 받는다? 인가를 받겠지. 인가 신청 들어가고 인가 받는다. 인가는 이거 다 하자. 그럼 조합사립이 인가 받았으면 이제 뭐 돼? 일정 기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사업에 착수. 자,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로 나눠봐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 사업시행자가 지정됐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간 날, 실시계획 인가 받은 날,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한 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첫 번째 아까 누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자들을 뭐 한다? 우선적으로 원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라 그랬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걔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어.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그로부터 1년 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1년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실시계 인가 신청이 들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을 사업시행자에서 뭔다?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토지나 조합을 하지 않고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 이것이 변경 첫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행자들이야. 이건 모든 시행자들은 뭐 받았다? 실시계획 인가받았으면 모든 시행자야. 실시계획 인가받았으면 인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된다? 이건 2년입니다. 이건 실시계획 인가받았다. 원칙적으로 2년 내에 사업에 착수됩니다. 안 하면 그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받고 나서 지들이 사업시행자 됐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때부터 몇 년 내?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단 6개월은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때도 시행자 다른 자로 변경. 두 번째, 모든 시행자들이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세 번째, 사업시행자 지정됐는데 이 지정됐는데 행정처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뭐 됐다? 취소가 되거나 또는 이거 실시계획 인가받은 게 이게 행정처분에서 취소가 되면 이때도 시행자 다른 자들로 변경. 마지막 이 시행자가 뭐였죠? 부도나 또는 파산을 해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시행자 다른 자로 변경. 이렇게 변경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어떤 처분을 내렸어. 근데 그 처분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 있죠?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보상비를 주는데 사업시행자야. 토지수에게 보상비를 주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수용 방식에서 예를 든 거야. 보상비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논인데 똑같은 논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평당 100만 원씩 주고 한 사람만 평당 10만 원씩 줍니다. 10만 원만 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인데 지면 10만 원이면 그렇다고 크게 차이 나는 땅도 아니고 다 똑같은 땅들인데 같은 논인데 그럼 10만 원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씩씩거리고 따지러 올까? 당연히 씩씩거리고 따지러 오겠죠. 아니 사업시행자님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쟤도 100만 원 얘도 100만 원씩 주는데 왜 나만 10만 원이요? 그랬더니 이놈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람 보고 뭐랍니까? 너는 못생겼잖아 그럽니다. 아니 못생겨서 가진 나라 살면서 힘들어 뒤지겠는데 뭐? 못생겼으니까 평당 10만 원 준다고? 이 사람 진짜 열받겠죠. 그럼 진짜 머리에 막 핏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못생긴 것도 서로 죽겠는데 뭐? 나보고 10만 원밖에 안 준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졌더니 사업시행자가 뭐랍니까? 내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 그럽니다. 더 이상 너한테는 말 섞지 않겠대. 너는 10만 원이 맞을까? 그냥 가래.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으니까 가랍니다. 돌아버립니다. 이 사람 그냥 갈까요? 안 됩니다. 따지러 갑니다. 또 누구한테 따질까? 시행자한테 따졌더니 씨알이 안 먹혀.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한 놈한테 따지러 가야 됩니다. 또는 그보다 더 높은 놈한테 따지러 갑니다. 이걸 뭐란다? 그걸 행정심판이라 한다는 것. 따라서 처분을 내린 자에게 직접 따지러 가는 건 뭐라죠? 이신청이라고 합니다. 어떤 처분을 내린 자한테 직접 따지는 건 뭐란다? 이신청.
근데 그자한테 따졌더니 말이 안 먹혀. 그럼 그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자한테 따지러 가는 걸 뭐란다? 행정심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제기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심판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절차가 있어. 거기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아까 행정청은 누구 했었죠?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청이 시행자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는 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이죠. 그자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먼저 지정한 지정권자, 바로 지정권자들이죠. 이자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누구더냐? 시도의사, 이자들이 원래는 지정권자죠. 이자들이 나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나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줬습니다. 나는 행정청이 아닌 자야. 근데 내가 처분을 내렸더니 이 사람이 따지러 왔길래 내가 너는 못생겼으니까 10만 원 맞아. 했더니 이 사람이 누구한테 한다? 서울특별시장 지정권자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서울특별시장님, 당신이 사업시행자 저 바꾸서 저 새끼가요. 저보고 못생겨가지고 10만 원만 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울특별시장님, 당신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토지수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죠? 사업시행자가 이제 뭐 해야 된다?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실시계획을 한다. 그랬었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실시계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까 여기서 어떤 게 있었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실시계획을 작성할 것. 두 번째, 인가받을 것. 세 번째, 그 사실을 고시할 것.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할까? 모든 시행자들은 실시계획 다 작성해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지정권자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사업시행자 될 수 있어. 그래도 그자도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모든 시행자는 다 작성합니다. 근데 그 속에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났더냐?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아까 개발 계획에는 한 30가지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요 30가지 들어가는 개발 계획의 내용 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된다?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 여기 실시 계획 속에 포함된다는 것.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먼저 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뜬금없이 실시 계획 속에 포함시키라고 했댔냐? 자, 아까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뭐로 본다 그랬죠? 동시에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면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되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그런 개발되는 지역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니까 도시지역으로 일정치 보고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고 된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따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포함시켜라? 실시계획 작성하는 그 내용 속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서 작성하면 된다 이거지. 따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건 무슨 절차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하고 됐었잖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래는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기주 지입 협심절 이 절차를 거쳐서 원래는 지구 단위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실시계획 작성하는 데다가 지구 단위를 포함시켜서 그냥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지구 단위 계획이 실시계획 속에 들어있을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지구 단위 계획 특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일까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뚱구름 잡는 그냥
희망상에 지나는 계획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왜요? 정말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거든. 따라서 요 개발 계획은 앞으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희망사만 담은, 그건 뜬구름 잡는 계획이거든요. 희망사만 담은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이걸 비구수적 계획을 하는데, 이런 희망사만 담은 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들어갈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무슨 계획? 실시계획. 이거 시행자가 작성한 거죠? 요거는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거든. 그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더라 라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으러 갑니다. 누구한테 인가받을까? 지정권자들한테 인가받습니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그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하는 경우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이면 누구 의견을 듣는다? 그 밑에는 시도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누가 할 때는 그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그 밑에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 이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최고대빵인 국장은 밑에는 시도사나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시도사가 할 때는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이제 실시계획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실시계획 속에 아까 뭐로 결정했었죠? 실시계획 속에 지구 단위가 포함되어 있잖아. 이건 뭐로 결정한 사항이었어? 원래는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해야 될 내용이 실시계획 속에 포함돼서 그게 고시됐죠? 그러면 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 사항도 뭐 된다? 결정되어 고시된 거라 본다. 다시 말하면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던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요 내용들도 따로 수립하는 아까 기주지입 협심결이라는 그런 절차 거치지 않고도 그런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 된 거로 본다?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 따로 도시화 수립하지 않은데도 그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하고 종전했던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서로 내용이 저촉된데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효과?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형도면은 또 언제까지 고시할까? 우리 지형도면 국토부에서 배웠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다. 어디까지가 도시개발이 전하지, 실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 내용을 고시하는데 언제까지 고시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사업 시행자하고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사업 시행 방식 해가지고 무슨 방식이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이런 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쉬었다 가도록 하죠.